자, 영세율 제도와 면세율 제도. 영세율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완전 면세제도입니다. 그런데 면세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거 제도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매입하는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요거는 환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환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 면세제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영세율은 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우리가 그 납부 의무를 그러니까 보고 의무를 갖다가 다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자, 하여튼 부가가치세가 낼 게 없고, 그 왜냐면 매입할 때 세금을 다 환급해 주니까. 근데 면세제도는 아예 환급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기초생활필수품 여기에 있죠. 기초생활필수품, 여기 기초생활필수품, 그 다음에 그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후생이라는 거는 의료보건입니다. 의료병원.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그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가 다 부담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는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주택을 갖다가 임대를 하면 부가세 안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는 뭐 토지, 취득 처분, 임대는 과세됩니다. 이 토지는. 그 다음에 자본, 금융, 노동력, 이거는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예요. 이게 있어야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다 예금했다가 이자 나오면 이자에 부가세 내고 그러는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재화 용역 이런 거, 여기 일정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 공익단체. 자, 그래서 여기 그 면세는 이 종류를 꼭 외워야 돼요. 종류를 외워야 되고, 자, 우선 여기 영세율과 면세의 특징을 봅시다. 영세율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지급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 완화. 이게 왜냐하면 10%거든요. 전부 다 10%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서민이나 다 10%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러면 뭐 쌀 살 때 10% 부가세 더 내면 서민들은 그 쌀값에 부담을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싸그리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쌀 살 때 부가세 없고, 서민도 없고, 다 없어요. 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다 없는 거예요. 역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으로 서민이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누진세가 아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10% 내야 돼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아까 여기 병원비, 학원비, 그 다음에 주택 월세 받는데 거기다가 부가세까지 물려봐요. 그 월세 사는 사람 성질 낼 거 아니야. 아니 뭔 놈의 월세에 부가세 걷느냐. 그러니까 못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면세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요, 아예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입니다. 이거는 영세율은 완전 면세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불공제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예 매입세액은 아예 공제를 못 받아요. 이건 완전 면세고, 이건 부분 면세.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재화고 이거는 생활 필수품.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 학계표 제출 의무만 있고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예요. 자,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여기서도 설명을 했지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로 간이과세를 포함한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세를 포기하면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면세사업자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을 외국인들하고 상대를 해요.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니까 면세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과세자로다가 바꿨어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그러면 자기가 냈던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면세를. 그러나 이 포기를 하게 되면요, 이 3년 동안은 다시 못 해요. 3년간은 다시는 면세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 외국법인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 의료보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냥 중국으로 이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비가 자기들이 낸 그 의료보험료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지금 약업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에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은 말이에요, 한국에서 해주는 만큼 혜택을 안 줘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국가라. 그래서 그 상호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그 나라가 해주면 우리나라도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우리나라도 안 해주는 거.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뭐냐? 수출하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달러 벌어들이는 거예요. 달러 벌어들이는 거. 우리나라가 그 외국 반출하는 거, 외국으로 반출해요. 직수출하는 거. 대행 수출에는 그 생산업자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수수료 10%는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를 수수료는 과세를 합니다. 이 국내 사업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 수출하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수출 통관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 신용장은 받긴 받았어. 왜냐면 이 수출할 때는 먼저 신용장을 받아요. 그 돈을 지급을 보증하는 거, 은행이 보증하는 거.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을 했다. 그럼 미국의 시티은행에서 한국 지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보증서, 신용장, 이거를 마스터 레터 크레디트라 그래갖고 원신용장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받고 수출을 하는데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전문업자한테 대행 수출하는 거. 우리나라 무역센터 코트라라든가 또 무역을 대신해주는 수출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이렇게 넘길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중개무역 방식 이런 거 다 이거 다 면세예요. 국내에서 요게 중요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는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 신용장이 공급 시기 이후에 개설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후 25일 이내 개설하는 경우는 영세를. 다시 말하면 6월 말일이 1기 과세기간인데 7월 25일 이전에 내국 신용장이나 이 구매 확인서를 첨부를 하면 공제를 받아요. 이 내국 신용장은 뭐냐면 마스터 레터 크레디트라 그래서 미국에서 보낸 신용장을 가지고 국내 은행에 가가지고 이건 내가 미국에 수출하고 돈 받을 건데 이거를 갖다가 당신은 은행한테 줄 테니까 국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발행해 주시오. 그래서 내국 신용장, 로컬 레터 크레디트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도 이제 이거는 구매를 했다 하는 확인서예요. 수출하기 위한 구매 확인서. 이 두 가지 외우세요.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는 이거는 간접 수출입니다. 이거는 간접이에요. 간접. 직수출이 아니야. 국내 그 대행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 사업자 수출 전문업자한테 보내서 수출할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가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영세라고 입력을 하는데,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데는 외국의 지사들도 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전문 수출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이 있어갖고 직접 수출해요.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합니다. 요거는 그 영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여러분들 코이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이카? 이게 그 한국국제협력단이 뭐 하는 거냐면, 후진국이나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나라에 한국 이게 그 외교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가서 이렇게 국가의 예산 중에 일부를 그 나라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코이카라고 지금 서울에 그 저쪽에 그 송파구 거기에 있어요. 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에 공급하는 재화에 의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 이런 것들 다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우리나라 저기 해외 건설 같은 거 하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그 윤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거래를 많이 틀라고 그 기업 총수들 데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우리나라가 중동에 건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한국 기술이 엄청 좋아가지고. 근데 국내에 그 아파트 같은 거 잘못 져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랬죠. 그 철근을 빼먹고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에는 상당히 한국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건설업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선박도나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외국에 취항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수출 실적 명세서나 외화 입금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0.5%가 가산세가 물려집니다. 그리고 그 가산세를 3개월 이내에 하면 75% 면제해주고 25%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제 실무에서도 그렇고 세무이급에서도 그렇고 가산세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포기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소득세법상 사업자다. 이 사람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3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는 그 부가세 역진성 완화 그러면 무조건 면세고, 수출 장려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러면 영세입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잖아. 여러분들 농축수 임산물 뭐예요? 배추,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뭐 무, 그 다음에 축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에 임산물, 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거, 이런 거 부가세 물리게 되면 사람들 그 생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물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앞에 정권에서 그 원전을 포기시키는 바람에 지금 전기료가 그 싸게, 원전이 제일 싸게 그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웬만해 갖고는 그게 그 새 나오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일본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 일본에 그때 그 저기 원전 그 파괴돼 갖고 지금 한참 그거 갖고 뭐 그 수산물 안 사 먹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예요. 국내외 모두 면세야. 이게 뭐냐면 식용이에요. 식용. 사람이 먹는 건 다 면세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뭐 이런 거 많이 수입해요. 그 중국의 그 수박이 얼마 하는지 아세요? 아주 좀 오래됐는데, 한국 수박은 웬만하면 2만 원이야, 한 통에. 근데 중국 수박은 한 통에 2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야.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농산물 값이 굉장히 싸요. 공산물 값도 워낙 쌉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국내에 생산하는 거 전부 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건 사면서 할아버지한테 부가세 10% 내면 할아버지가 이게 뭐요? 어이구 꽁돈 생겼네. 그러고 그거 받아갖고 세무서에 안 낸다고. 그러니까 아예 면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비식용은 국내 것만 면세입니다. 비식용이 뭘까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죠? 사료용. 그 다음에 돼지, 소 키우면 사료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쌀만 우리나라가 100% 자급자족이 가능하고요. 그 밀가루하고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다 외국에 수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물가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비식용으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러시아도 그렇고 거기서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거는 국내 것만 면세고 비식용은 부가세 내야 됩니다. 외국에서 사는 거는. 그러니까 차별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수돗물, 연탄, 무연탄. 자, 수돗물 여러분들 부가세 매겨봐요. 수돗물 사람이 물 없으면 이거는 얼마 견디지를 못해요. 음식은 안 먹어도 40일까지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돗물은 안 먹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이거는 생활에 꼭 필수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면세입니다. 연탄. 자, 겨울에 이제 연탄을 떼는 지방도 많아요. 서민들. 그 다음에 무연탄, 연탄, 무연탄. 자,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전부 다 여기 있죠. 수돗물, 연탄, 무연탄. 이런 거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착화탄이 뭔지 아세요? 착화탄? 착화탄이 번개탄이에요. 번개탄. 번개탄은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도 면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동네에 시외버스 타거나 그냥 기차 타고 그러면 그거 다 면세입니다. 부가세 안 물어. 그러나 여러분들 동네까지 KTX가 들어오고 우동고속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택시 타보세요. 택시 요금 내면 영수증 달라 그래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를 배웠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달라 그래서요. 달라 그래 거기 보세요. 부가세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회사에서도 부가세를 요거를 있는가 없는가 따져가지고 이런 것들 이거 따집니다. 그리고 택시, 특수자동차, 선박, 특수자동차가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선박 이런 건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 그런 거는 여러분들 부가세 10% 냅니다. 영유양, 영아용, 분유 이런 것들은 다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후생 문화 관련 재화용역, 의료보건 용역. 자, 병원비, 약 그런 거 처방받은 약은 전부 다 면세입니다. 그런 거 거기다가 부가세 물려봐요. 가뜩이나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병원비가 세계에서 제일 싸요. 우리 가족 중에 고등학교 때 거기 고등학교를 교환학생으로 갔었는데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30만 원 내라 그러더래요. 감기 걸려서 진료받는데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료보건용역에 외국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는 되게 싸죠. 그런데도 부가세를 안 물려요. 그 다음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부가세 내야 됩니다. 처방전약, 그 다음에 판매약은 과세입니다. 처방전약 이거는 면세지만 판매약은 과세예요. 근데 이거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허가된 학원, 비허가 학원은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도학원, 무도학원이 뭔지 아세요? 댄스 학원이에요. 운전학원은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배우러 가잖아요. 부가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 신문 등 예술 문화 행사, 도서나 신문 보는 거 이것도 면세입니다. 요새 신문 15,000원 하죠. 거기 부가세 1,500원 안 붙습니다. 예술 문화 행사, 예술이나 문화 행사 이런 거에 참석해.
그러면 이런 거는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 프로야구가 있고 아마추어 야구가 있잖아요. 아마추어 야구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프로 경기 입장권 이런 거는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수집용 우편은 과세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번 광고를 신문에 내봤어요. 조중동에 내봤는데 하루 조그맣게 5cm 이렇게 한 10cm 되는 거 광고 조그만 거 손바닥 한 4분의 1 크기 내는 거 그거 광고 하루 내는데 118만 8천 원인가 그래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을 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광고는 부가세를 냅니다. 거기 부가세까지 더해서 같이 줘야 돼요. 수집용 우편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세예요. 여기 예술 문화 행사 여기 아마추어 운동 경기 이런 거 이건 뭐 토지의 취득가 처분 그 다음에 금융 은행에 예금하는 거지. 은행이 상당히 돈을 그래서 많이 버는 거야. 부가세 이거 만약에 금융에 대해서 부가세 주고받고 하면요 직원 더 채용해야 돼. 노동력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안 물립니다. 기타 재화 영역 국가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거 일부 제외 일정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거 유상 공급은 과세 종교 자선 구호 학술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 아까 말씀드렸죠. 뭐 코이카 같은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종류가 여러분 책에 여기다 요약을 해놨지만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우표는 면세입니다. 인지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면세예요. 담배 가격이 200원 이건 세상의 세법이 이거 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담배 200원짜리 담배가 어디 있어요. 담배가 굉장히 몸에 안 좋죠.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이거 아까 코이카 같은 거 이런 거 다 면세예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적격증빙이라 그래요. 법에 맞는 증빙 이 적격증빙을 받아야지만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계산서는 면세니까 상관없죠. 적격증빙을 받아야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공제라 그래요. 공제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는데 경차를 산 게 아니야. 화물차를 산 게 아니고 사장님이 폼 잡으려고 벤츠를 샀어. 그 벤츠 사면 너 사치품 아니야. 너 부가세 내. 그리고 특별소비세 내고 부가세도 내고 그러니까 차값이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여러분들 기입다른 영수증 있죠. 이런 거는 인정을 못 받아요. 무증빙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전자세금계산서에 이거는 컴퓨터로 발행하는 거야. 여기 수정세금에서 발행하려면 이 버튼 누르면 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에 가면 여기다 직접 입력합니다. 요새는 다 전자예요. 이거는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 이거 빨간색은 매출자,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고 이거는 공급받는 자가 소유하는 건데 자 금년 7월 1일부터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이상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개인은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돼.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에서 발행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 원래 간이과세자가 8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럼 8천만 원 이상이면 8천만 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반 과세자는 이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돼. 내년부터는 현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이상인 경우 개인, 그다음에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에서요. 이런 개인과 법인은 전자세금을 발행해야 된다. 면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 발행 못하죠. 부가세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겁니다. 공급가액은 매출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한 거는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 없어요. 영수증만 발행하는 업종도 발행 불가.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서 요거는 매출자가 보유하고 이거는 매입자가 보유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
하는 자는 매출자.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요거 진하게 테두리 들은 거 있죠? 요거 보세요. 여기 진하게 테두리 들은 거, 여기 요렇게 진하게 테두리 들은 거, 이거를 빼뜨렸다. 그럼 이 세금계산서 무효입니다. 이거 부가세 공제 못 받아요. 여기 보세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이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 박스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 이 번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번호는 세무서 코드, 가운데 번호는 업종 코드, 요 뒤에 거는 고유 번호예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작성 연월일. 이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연월일이지 공급 연월일이 아니야. 원래 공급 연월일 날 발행해야 되는데, 작성 연월일을 왜 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같이 거래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해. 한 달에 한 수백 건 거래를 해.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수백 건 발행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당신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단골로 거래를 많이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행합시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거래명세서만 주고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냐? 1월 1일 그러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이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송해야 돼. 전송 안 하면 가산세 물어요. 그리고 이거 작성료를 작성 안 하면 부정행위로 실수로 안 한 거는 2% 내지 1% 가산세를 물지만 부정으로 한 거는 훨씬 더 많이 물어요.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이 있어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이고 부가세는 10%예요. 그러니까 여기 작성연월일을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 근데 작성연월일을 뭐라고 나오냐면 공급연월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공급연월일은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나와 있죠.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래 재화용액이 공급 시기에 발행해야 돼요. 대가를 미리 수령한 거는 그 대가에 대해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도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1력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게요. 해당 열 말일을 작성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일 날짜로 발행을 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특례라고 그러는데, 자, 공급시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 형세. 겸용사업자 과세 면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두 가지를 발행해.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어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다음 날 전송해요. 그러니까 이 말일 날짜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말일 날짜로 한 장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발급을 깜빡하고 놓쳤어.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그 일기가. 그 다음 물론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지만 6월 말까지 발행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방금 전에 설명했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간이과세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환급이 없어요. 4,800만 원 미달 시는 영수증만 발행한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가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한테 물건 사면요 공급을 못 받아요. 다만 4,800 초과 8천만 원 미만 간이가 이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한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 이 경우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이 간이과세자도. 대신 환급은 없어요. 이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요 금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뭐 도소매업은 한 30%다. 그럼 공급대가 110만 원이다. 그럼 30%면 33만 원. 거기에 10%니까 33,000원. 원래 그 110만 원이면 그게 100만 원이 물건값이니까 10% 일반 가세자는 10%면 1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간이 가세장은 33,000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내. 그 다음에 요거에서 적격증빙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신용카드 공급대가의 1.3%. 그 저기 이런 사람들이 그 간이과세자나 일반 개인과세자 이런 사람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신용카드로 공급을 했다 그러면 1.4% 세금을 깎아줍니다. 내년부터는 1%.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 세금계산서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공제가 안 돼요. 당연히 법인은 공제 안 되고 개인도 그 공급가액이 매출액이 10억 초과 되면 이 1.3% 이거 공제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한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이제 영수증만 발행하는 업종이 있어요. 이게 영수증.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이렇게 비용 내면 영수증만 주지 신용카드 내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면 발행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 그럼 이런 것도 영수증만 발행하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미용실에 미용사가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봐요. 아유, 내가 보니까 우리 머리 자르러 이렇게 가보니까요. 사람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봐. 성질 내겠죠? 그 다음에 공급대가 4,800만 원이는 간이과세자. 이 사람들은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하고 부가세도 안 내요. 이 사람은 영수증만 발행해야 돼. 그 다음에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은 여러분들 지하철, 그 다음에 시외버스, 그냥 일반 철도 이런 거. 근데 KTX는 부가세를 냅니다. 그것도 영수증만 발행해요. KTX도 영수증만 발행하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근데 전세버스는 뭐냐면 관광버스거든요. 관광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놀이동산이나 극장, 의료보건 영역, 응급환자 이송 영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요거 빨간색으로 돼 있죠? 목, 간, 여, 입, 목간 여입을 외우세요. 목간, 여입. 자, 목간 여입 이렇게 외우세요. 목간 여입. 목간 여입. 이 목간 여입의 업종은 절대 세금에서 발급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외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매업, 음식, 숙박, 세무사, 변호사 영역, 택시, 진료 영역,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수방비, 성형수술 업종은 영수증을 발행한다. 직불, 신용, 현금 영수증, 항공권, 고지서. 소매업자는 이 소매업자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소매업자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번에 커피를 이제 사다 놓으려고 복리후생비로 이제 이렇게 지출해서 소매업자 가서 커피를 그냥 10박스를 샀어. 큰 통으로. 그러면 한 10만원, 20만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시오. 그러면 발행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는 발행해 줄 수 있지만 개인 조그만 구멍가게는 간이과세자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발급을 못 해주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일건당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발행한다. 그러니까 한 건당 1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이거 발행 안 해준다. 그러면 세무서에다 신고하면요. 그 사람 가산세 물어요. 미발행하면 미발행의 20% 가산세 부담. 미발행액이 20%니까 100만원인데 발행을 안 했다 그러면 20만원 가산세라 가산세가 엄청 크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현금 영수증 발행할까요? 탈세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카드도 왜 신용카드로 다 결제하느냐? 그러면 국세청에 그대로 전송이 돼요.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하기 때문에 국세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병원비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세무서에다가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그 홈택스라고 여러분들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들 신용카드 얼마 썼다, 체크카드 얼마 썼다. 체크카드는 3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15% 공제해주고 전통시장, 그 다음에 뭐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공제를 해줍니다. 왜 신용카드를 쓰면 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해주냐? 자,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연서를 발급해달라고 그러겠죠. 발급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쓰게 되면 물건 파는 사람이 그냥 즉각 그 결제하는 순간 국세청 그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성형외과, 우리 그 강남에는요 성형외과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 건물에 붙어 있고 그 옆 건물도 붙어 있고,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점심 먹으러 오는 거 보니까 야, 성형외과 병원이 제일 많아요. 지금 의사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수술하려고 그러면 요새 한 3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얼마 하는지. 그러면 거기 부가세 10%까지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꼬시냐면, 아, 이거 현금으로 내시면 우리가 한 50만 원 깎아줄게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탈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 갔을 때, 또 병원에 갔을 때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면 의료비도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도 되니까 많이 돌려받아요. 그리고 혹시 젊은 사람들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월세를 살잖아요. 그 월세 살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1년에 7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 연봉이 5,500 미만은 17%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지출했다, 17이면 곱하면 85만 원을 세금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2달치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돈을 그만큼 챙길 수가 있어요. 자, 간주공급. 자, 이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못간여입은 절대 세금에서 발행 못합니다. 이건 발행해달라고 해도 못해요. 소매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주공급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이 부가가치세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자격증 세무 2급, 세무 1급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 가서 부가가치세 설명할 게 없어요. 실기만 더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 간주공급이 뭐냐? 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가공급. 이게 뭐냐? 면세사업으로 전형해. 자, 물건을 사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와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았어. 이제 부가세 공제 받은 거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부가세를 공제 받았는데, 이건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구점을 하는 사람은 그 일반과세자거든요. 간이과세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학원도 같이 경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가구를 사다가 자기 학원에 갖다 설치했어. 그러면 그 학원은 면세거든요.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어. 그럼 이 물건을 팔아서 부가세 받아갖고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세무서는 세금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니네 공급으로 간주하니까 니네 10% 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내야 돼. 자기가 구입 생산한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개별 소비세 자동차로 소비 유지하는 거. 현대자동차에서 자, 그 차를 만들었어. 이번에 제네시스의 원래 뜻이 창조란 뜻이거든요. 그 구약성성의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공허하고 땅은 혼동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그 창세기거든요. 진화론은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과학자들이
그 진화론은 그 저기 다윈이 만들고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거라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10%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이 현대자동차 그 회장이 이번에 제네시스 차를 만들었는데 그 제네시스 차를 갖다가 제네시스 차를 그 회장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차를 회장이 타고 다니게끔 그렇게 했거나 여기 그게 이제 회장이 타면 이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거든요. 그걸 회사 업무로 뭐 이사들 뭐 이런 사람들 업무용으로 타게 했어. 그러면 그 자동차 팔아서 원래 부가세 10% 받아갖고 세무서에 세금 내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야 니네 10% 세금 내. 그러는 게 간주 공급이야. 너 이 공급으로 간주할 거야. 그래갖고 이 부가세 만든 사람이 서울시립대학 교수들이 만들었거든요. 서울시립대학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세요. 거기는 세법이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거기 나오면 6개월만 공부하면 세무사 자격증 딸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학교예요. 근데 우리 동네하고 가깝더라고. 여기 개별 소비세 자동차로 소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경비업 등이 자 운수업이 뭐야? 저기 저 택시업 있잖아요. 택시업, 자동차 판매업. 여러분들 그 현대자동차 대리점이나 대우자동차 대리점, 그 다음에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그 다음에 경비업에서 취득 생산한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이란 얘기예요. 타용도로 사용한 거. 자기네들이 뭐 업무에 쓰거나 뭐 타용도로 썼다, 뭐 기부를 했다든가 뭐 이러면 여기 기부는 여기 나오죠. 사업상증이요. 하여튼 이거는 그 목적이 물건을 팔지 않고 딴 용도로 쓰게 되면 야 니네 그 공급이야. 그거 공급으로 간주할 테니까 10% 세금 내. 그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매출. 이거는 뭐냐면 그 대리점끼리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건데 이거는 직매장 관주는 원가로 세금계산을 발행해요. 총괄납부 사업자나 단위과세 사업자는 통틀어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발행을 안 하는데 오로지 그 세금에서 발급하는 건 요 4번 하나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다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낼 거 있고 받을 거 있으면 퉁쳐가지고 나머지만 내면 돼요. 자, 이런 거 자가 공급은 자기 회사한테 자기가 공급하는 거야. 이건 부가세 10% 내야 돼요. 개인적 공급, 그러니까 사용 소비된 때가 바로 공급한 때예요. 개인적 소비는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나 부회장이 회사 차를 딱 갖다 써. 그럼 그건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자, 거래처한테 자동차 한 대 주고 싶어. 그럼 증여했어. 그럼 이것도 야, 그 네가 물건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네가 증여했으니까 10% 부가세 내. 뭐 이런 거예요. 폐업 시 매입세 공제받은 잔존제역. 폐업 시가 공급 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과세사업자가 이게 폐업을 했어. 물건을 잔뜩 사다 놓고 부가세 공제 받았는데 창고에다가 딱 쟁겨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폐업을 해버렸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폐업을 했어. 그러면 그 물건 하나도 못 팔잖아. 국가에서 받을 세금이 없잖아. 받을 세금이 없으니까 야, 너 그 물건 사왔을 때 부가세 공제 받았잖아. 그런데 너 폐업하는 바람에 물건 하나도 못 팔지. 그러니까 그 시가의 10% 부가세 내. 그럼 꼼짝없이 내야 돼요. 이들 모두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근데 요 자계사패를 외우세요. 자계사패. 자계사패. 여기 목간여입 자계사패. 그 다음에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일국간물 소존다. 부가가치세 특징.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객관식 시험에. 그 다음에 간주공급이 아닌 게 있어요. 회사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걸 원재료 및 기술 개발 시험용으로 사용했거나 불량품 수선 요 교자 이거 미스네. 불량품 수선 및 사후 무료 서비스. 여러분들 저 스마트폰 수리하면 그 부속들 있잖아요. 그 부속들을 그 삼성전자가 뭐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 하청 줘가지고 만들어 온 거를 갖다가 그걸 사올 때 부가세를 내고 사왔거든. 근데 이게 목적이 여기 자계사패가 아니라 그냥 그 사후 무료 AS 해주냐고 썼어. 불량품을 또
고치거나 또 교환해 주거나. 요거 교환이다. 교환. 불량품 교환, 수선 및 사후 무력 서비스. 그렇게 써놓으세요. 교환. 소비한 진열, 그 다음에 소비한 거, 그 다음에 진열용으로 반출한 거. 진열, 자동차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 이런 거. 그래서 사업을 위하여 종업원 실비 변상, 실비 변상으로 해주는 거. 사업을 위하여 종업원들 실비로 뭐 이렇게 주는 거. 복리후생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여러분들 그 공사하는 사람들 작업하는요, 시멘트가 떨어져도 발 안 다쳐요. 굉장히 튼튼하더라고. 작업화, 작업모, 작업복. 그 다음에 작업모는 헬멧 같은 거 써야죠. 그 다음에 창립 기념일, 생일, 경조사, 명절 선물, 직장 체육회로 1인당 요 10만원 동그라미 치세요.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의 재화의 지급. 무조건 다 간주 공급이 아닌 게 아니고 10만원 이하만 그래요. 직원들한테 서비스로 야, 너 선물인데 1년에 10만원 이하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봐줄게. 자개사폐가 아니니까 이건 부가세 안 내도 돼. 그 다음에 견본품 제공, 광고물 제공, 특별 재난 기부금. 재난 기부금 내는데 이거 부가세 내라 그래봐. 누가 기부하겠어. 부가세 안 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자개사폐, 못간여입, 못간여입은 영수증원 발행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이제 겨울 되면은 꼬치 오뎅 많이 팔지? 오뎅 사 먹으면서 아줌마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요. 그랬다가는 째려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노점상 같은 거. 그 다음에 택시도 택시 탔는데 그 사람들 빨리 운행해야 돈 버는데 택시 기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요. 그랬다가는 굉장히 혼나겠죠. 그래서 못 간 여입, 여객운송업. 근데 전세버스는 여유가 있잖아. 관광버스 요새는 한 100만원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관광버스 하나 대전했어. 그러면 거기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110만원 주고 부가세 내고 해야 돼.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건 여객운송은 뭐 지하철, 버스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주공급까지 했습니다.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고 물건하고 권리예요. 이런 게 재화예요. 여기 쭉 나와 있죠. 가스나 이런 것도 물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급은 물건을 이제 이렇게 파는 거를 말하고요. 용역은 여기 용역의 범위가 나와 있죠. 이 지금 166쪽이에요. 용역의 범위에서 건설업 있죠. 건설업. 이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입니다. 자기가 자재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이에요. 일반 물건 파는 건 자기가 자재를 부담하면 용역이 아닌데 요거는 그렇게 돼요.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 여기 자가 공급, 자하고 개, 사, 폐 다 공급하는 시점. 이거 폐업시 요거는 폐업하는 때예요. 폐업하는 때. 폐업하는 때가 바로 공급시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우선 요거부터 공부할게요. 납세지. 어디에서 어디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내느냐 하는 거를 배우시는 겁니다. 자,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무소, 업무 총괄 장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거는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조업은 제품 완성 장소,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탐광이 아니고 광업사무소. 자, 광업사무소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빌딩을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임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집은 지금 강원도야. 여러분들 강원도인데 소득세는 여러분들 주소지의 세무서에다가 냅니다.
소득세는. 그러나 부가가치세, 여기 지금 부가가치세 배우고 있는 거죠. 이 부가가치세는 그 여러분들이 임대하면요 월세 받을 때 10%를 더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10%더 받은 그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그 건물 저기 운영하느냐고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 거를 세무서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은 그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등기부상 소재지가 여러분들 빌딩이 서울에 있어. 그러면 서울에 강남에 있다. 그러면 강남 세무서에다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은 강원도인데 빌딩이 여러분들 만약에 강남에 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은 그 등기부상 소재지, 그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에. 그럼 강남의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 그 세무서에다가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임대업. 무인자동 판매기. 여러분들 자판기 그 버스터미널 같은데, 기차역 같은데 자판기 있죠? 그러면 그 자판기는 원래가 그 자판기 있는 데가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거주지나 거소지. 이 거주지, 주소지는 아예 이렇게 여러분들 주소로 저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고, 거소는 사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그 등기가 법인이 외국법인인데 그 주소지라는 거는 그 법인이 있는 주소야. 그러거나 아니면 거소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담보의 제공. 담보 제공은 여러분들 그냥 뭐 담보로 맡기는 거야. 여러분들 그 집 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 이렇게 대출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은 여러분한테 있잖아.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을 안 봐요. 포괄적 사업 양도. 포괄적으로 사업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어. 그럼 이것도 안 보고, 조세의 물납. 세금을 내는데 그 물건으로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공경매로 재화의 양도. 경매는요, 채권을 못 받으면 그 채권자가 그 압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집어넣어요. 이거는 채권 경매고, 공매는 뭐냐면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안 내거나 시청이나 구청에 세금을 안 냈다. 그럼 거기서 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해서 공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매 장소가 공매 저기 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전국의 집 공매 나온 거, 그 다음에 자동차 공매 그런 거 다 있어요. 스마트 온비드라고, 스마트 온비드를 앱에서 다운받으면 그렇게 공매를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전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은 이거는 경매는 명도를 법으로 그냥 해줘요. 그러나 공매는 자기가 해야 돼요. 하치장, 창고 반출. 여러분들 그 창고에다가 물건 싸는 거 이거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은 건설업은 모두 용역이에요. 아까 여기 설명했죠. 음식, 숙박, 운수, 금융, 보험, 교육, 문화, 방송, 정보, 보건, 복지, 행정, 국방, 사회보장, 수리, 개인 서비스, 국제 및 외국 기관의 사업, 용역 수입은 없음. 용역의 수입은 없습니다. 용역이 공급만 있어요. 서비스를 어떻게 수입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의 용역에 따라 과세 면사를 구분된다. 여러분들 그 책 뒤에 그 CD가 붙어 있다. 그러면 책은 면세인데 CD는 원래 과세거든요. 그러면 책이 면세이기 때문에 그 CD도 면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특수한 게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교육 들으시는 분 중에 같이 교육을 들으니까 아유 내가 그냥 가서 일해줄게. 이번에 김장 해줄게. 그러고 같이 했어. 그런 거는 부가세 안 물어요. 세상에 무슨 김장을 부가세를 물어? 이거 안 물어요. 그러나 부동산 임대를 해.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생한테 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상가, 저 2층 상가 100평인데 네가 그냥 공짜로 써라. 그 언니가 아주 마음이 넓은 언니인가 봐. 공짜로 써라 이거야. 그러면 이 특수관계 있는 건 뭐예요? 형제, 그 다음에 그 주주, 뭐 임원 이런 사람들
특수관계 있는 거, 회사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생한테 그 상가 공짜로 쓰라 그러면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니네 형제한테 준 거잖아.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시가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10% 부가세 내. 그러면 꼼짝없이 내야 돼. 그래서 동생한테 공짜로 쓰라고 그래 놓고, 야, 부가세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가세 내야 돼. 이런 거는 좀 기억해야 돼요. 원래 용역을 무상은 공급이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거는, 이거는 부가세 내야 돼.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예를 들면 NGO 단체한테 공짜로 빌려줬다. 그런 거는 부가세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시기. 이거는 언제 매출로 잡느냐 이거야. 언제 매출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야 그 매출될 때 부가세 10% 내는 거예요.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를 넘겨줄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또는 확정된 때, 소비된 때. 자,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하여튼 6개월 이상이면요, 부가세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니까 그 6개월이면 2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물건을 이렇게 나눠서 물건을 돈을 나눠서 받게 되는 경우는, 이거 사실 6개월 이상으로 팔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년으로 할부를 팔았어. 1억을 3년에 나눠서 받기로 했어. 그런데 그 매출할 때 거기 10% 부가세 내봐. 그럼 1,000만 원 부가세 내야 되잖아. 그럼 뭐 돈도 안 받았는데 부가세 내면 회사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이게 그 회계학에서는 그 무조건 다 매출이에요.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장기 단기 구분 없이 다 무조건 이게 그 물건을 넘겨줄 때, 물건을 이렇게 인도할 때 매출로 잡지만, 부가세에서는 부가세 부담이 커요. 왜냐면 한꺼번에 매출로 잡으면 매출액이 10% 내야 되거든. 그러면 회사 자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받을 때마다, 니네가 할부금 받을 때마다 매출로 잡고 거기에 10% 부가세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판매.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러는 거. 조건이 성취된 때, 나 살래요 그럴 때. 기한부 판매, 기한이 경과되어 확정된 때.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돈을 미리 받더라고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때. 그 다음에 재화의 가공계약, 가공된 재화, 요거 기억해요. 인도한 때입니다. 가공한 때가 아니에요. 요거 기억해둬요. 지금 체크 표시한 거,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부가세 받고, 가공계약은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청줘서 물건을, 제가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니까, 그 옛날에 세타는요, 그 일본 기계인 요코라는 기계로 짰어요. 지금은 다 기계로 짜는데, 그 요코라는 기계 그 공장에서 가정집에 그 요코 기계를 가지고 하청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앞판, 등판, 팔 이렇게 짜가지고 오게 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이 세타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그러니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그러니까 하청해서 그 사람이 그 재화를 원래 공장한테 이렇게 넘겨줄 때, 절대 가공될 때가 아닙니다. 가공이 된 때가 아니고 그걸 넘겨줄 때가 매출이에요. 이건 언제 매출로 잡느냐 이거야. 무인 판매기업은 재화의 공급,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낼 때, 원래 여러분들 저기 그 자판기에서 여러분들 그 커피 뽑아 먹으면 원래 그때 매출이야, 원칙은. 근데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언제 이거 빼먹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낼 때 매출로 잡는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
수출 재화를 국외 반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요거는 더 중요합니다. 선적일. 배에다가 실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국외에 반출했다. 외국에 물건을 보냈다 하면 배에다가 물건을 실는 순간 그때 매출로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외국 인도 수출 재화가 인도된 때. 여기 보세요. 여기다 인도한 때, 인도된 때. 원양어업 위탁판매 수출, 수출 재화의 공급 가격이 확정된 때. 요거는 원양어업이나 위탁판매 수출은 가격이 확정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 시 원가로 세금에서 발행.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단위거래 사업장은 해당이 안 돼요.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 대손세액 공제는요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시. 요거는 원래 세무 2급에 요거 작성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외상값이 띠꼈어. 그러면 여러분들 외상값 속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럼 외상값도 띠꼈는데 세무서에서 야, 너 세금 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 외상값도 띠껴서 내가 손해봤는데 거기다 부가세까지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그러면 너 대손된 거 띠낀 거 거기에 10% 부가세는 공제해줄게 하는 게 대손세 공제예요. 근데 이거는 부도가 확정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예요. 또는 소멸시효 완성. 여러분들 소멸시효 알죠? 소멸시효가 뭐냐면 여러분들 돈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못 받으면 그거 못 받아요. 그래서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을 하는 거야. 압류를 넣거나 소송을 하거나.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고지서 세금 안 내면 고지서 계속 날라오죠? 왜 날라오는지 아세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야.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돼. 상거래상의 채권은 보통 5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에요. 이 완성시.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합니다. 자, 부가세의 그 환급을 받아. 우리 수출하는 업종은 부가세를 되돌려 받거든요. 그런데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 7월 25일, 1월 25일. 자,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예정 확정.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그 다음 달 1월 25일. 이때 세무서한테 세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그때로부터 30일 내로 환급되니까 세상에 1월 25일 날 하면은 다음 달 2월 25일이야. 근데 이 물건을 언제 팔았냐? 7월 달에 팔았어. 7월 달에 팔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중간에 한 거야. 그럼 너무 몇 개월 기다려야 되잖아. 환급은 개인 법인 모두인데 조기 환급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된 때, 그 다음에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는, 그 다음에 또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 중인 경우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고 15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달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그 기계를 사왔어. 그러면 사업 설비를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종업원들을 더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을 하거나 수출하거나. 그러면 이번 달에 이게 발생했으면 다음 달 25일 날 신청해. 그러면 그때로부터 15일이니까 지금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1월 25일 날 신청하면 12월 한 10일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받는 거지. 이건 매달 받을 수 있어. 3개월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매달 받고. 그냥 매달 받는 게 낫지. 그래서 이게 아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단위과세 사업자를 왜 이용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 그러면 강원 지점은 세금을 돌려받아야 돼. 근데 저기 충청 지점은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러면 이 서울 본점에서 야, 이건 돌려받을 것도 있고 낼 것도 있으니까 야, 퉁쳐가지고 나머지만 내자.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단위과세 사업자예요. 단위과세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내갖고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환급을 뭐 기다리고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걸 많이 사용해요. 매달 신청 가능. 예를 들어서 1월에 매입건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청, 분기별 신청도 가능하다.
자, 용역의 공급은 영무 제공이 완료시야. 영무가 서비스,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의 사용자가 사용시가 그걸 사용할 때 공급시기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 여러분들이 임대보증금이 뭔지 아세요? 임대보증금. 여러분들이 임대보증금은요, 그 상가를 빌려주고 보증금 얼마에 그 다음에 월세 얼마. 근데 우리나라만 보증금이 있어요. 전세도 우리나라만 있고 외국 나라는 다 월세예요. 보증금 없어요. 그럼 이 임대보증금을 뭐 10억을 받고 월세 1,0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월세 1,000만 원의 10%는 부가세를 내지만 그걸 저기 보증금 받은 것만큼은 월세를 안 내잖아. 10억에.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세금 받을 게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자 나오는 그 국세청이 발표한 이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그 이자액의 10%를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거야. 임대료로 간주한다. 야, 그 니네 그 저기 보증금에 대해서도 그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이자 거기에 10% 부가세인데 그러는 거예요. 부가세인데 그러는 거예요. 대금 미리 받고 이 과세기간 용역 제공 시. 그러니까 대금을 미리 받았어. 과세기간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야. 이 간주임대료는요. 예정신고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과세기간 종료일은 뭐 6월 말일, 12월 말일 이렇게 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부가세 내줘야 돼요. 완성도 지급조건, 중간 지급조건, 장기할판매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아까 설명했죠? 할부금 받을 때 완성도 지급조건이 건설업 같은데 보면 뭐 70% 완성이 됐다. 그러면 아니 저기 기둥만 세우고 이렇게 천정만 딱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70% 받는데요. 그럼 돈 받은 거에 대해서만 10% 부가세를 내라 이거예요. 중간지급조건, 장기할판매, 부동산 임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받은 때가 아니에요. 받기로 한 때입니다. 요거는 그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 폐업 전에 여러분들 그 할부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 상대방 돈이 없어갖고. 그래도 받기로 한 때 그때 매출로 잡는다 이거예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이 공급 시기다. 저기 여러분들이 아까 폐업 자개 사폐할 때 폐업 배웠죠? 그럼 요거는 폐업일입니다. 폐업하는 그날 야 너가 물건 사다가 창고에 쟁겨놨잖아. 거기에 시가의 10% 부가세 내 하는 거는 폐업하는 날 부가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세사업자는요 폐업하기도 골치 아파. 면세사업자는 그냥 폐업 신고만 하고 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소득세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이거 내야 돼요. 그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에 대해서. 수정세금에서 발급, 정정사유 발생 시 재발급, 재화의 환입이나 해제 금액의 감액 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시 이중발급으로 잘못 발행 시는 재발행 또는 마이너스로 발급한다. 자, 이래서 이렇게 수정세금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여기 요거 버튼 눌러가지고 수정세금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요즘 다 컴퓨터로 발행해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여기 지금 공급시기가 나와 있죠. 여기 공급시기 용역 재화의 공급시기는 여기 있고 요게 요거예요. 요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그리고 이제 요리 뒤로 넘어가서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이제 우리가 배워요. 과세표준 매출세. 자,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금액이며 금전 위에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는데 그 돈 받잖아요. 마트에서 돈 받잖아.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매출액이에요. 근데 물건을 팔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 잘 모르고 시계를 딱 줬어. 이거 내가 그 마트에서 물건 사가는데 이 시계 줄게요. 이거 롤렉스 시계라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물건을 한 300만 원어치만 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롤렉스 시계 500만 원을 매출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윗사람한테 이제 허락을 받겠지.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좀 봐주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를 매출로 잡느냐. 그 물건값이 300이니까 300을 매출로 잡아야 돼.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골라서 사가는 그 금액이 과세표준. 그게 매출액이야. 그 롤렉스 500만 원짜리 줬다고 뭐 그게 저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자, 할부 판매 시 이자. 여러분들 그 할부로 팔게 되면요, 이자를 붙여요. 좀 비싸게 팔아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포장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포장이 너무 화려하죠.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어가죠. 하역비, 배에서 내리는 거, 운송비, 산재보험, 개별소비세, 주세는 이거 술세예요.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 교육세는 지방세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이런 것들을 과세 표준에 이건 포함합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물건값이 그만큼 요거 때문에 더 비싸게 받거든.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는 매출에 차감하는 거. 당연히 이제 물건 팔았다 환입되어 오거나 그 다음에 애누리 해주거나 외상값을 빨리 받아서 깎아주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격, 연체이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구분공사료,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대송금과 판매장려금, 지급시 사업성 증여여부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여러분들 이런 보증금, 대송금과 판매장려금은 돈으로 주는 거야. 이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판매장려금은 돈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공제하지 않고 대송금은 공제하지 않고 이건 세금에서 빼줍니다. 수출하고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공급 시기 전에 계약금 외국통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한 경우 그 환전한 금액.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자, 물건을 외국에다 팔았는데 계약금을 미리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달러가 맨날 바뀌잖아요. 달러가 맨날 바뀌어요. 우리나라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1,300원대로 지금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기름 수입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세수가 지금 적게 거치고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 누구 때문에? 저기 그 전쟁 일으킨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실각을 해야 돼. 그래야 전쟁이 멈추지. 그 사람들 때문에 여하튼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환율이 맨날 바뀌니까 계약금 받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그냥 싹 바꿔버린 거야. 환율이 또 올라갈까봐 그냥 아예 돈 받는 그날 그냥 환전을 했어. 한국 돈으로. 그럼 그 환전한 금액이 매출액이야. 그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로 보유하거나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선적일의 기준환율. 요거 꼭 외워두세요. 선적일의 기준환율. 요것도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면 그때 환율이야. 자, 외상으로 팔아서 나중에 그 돈을 받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돈을 적게 받거나 또는 환율이 올라가서 한국 돈을 더 많이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선적일의 환율로 매출로 잡아야 돼요. 요 기준 환율은 한국 돈하고 달러고 재정 환율은 외국 통화끼리 뭐 엔화나 뭐 이렇게 위안화 같은 이런 것들. 지금 위안화가 까불고 있죠. 기축 통화를 하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내도 돼요. 그날은 기축 통화국이니까 막 찍어내니까 이자율을 높여갖고 지금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할 때 대학 교수란 사람이 우리나라도 원화 막 찍어냅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도 경제를 몰라. 박사란 사람이, 교수란 사람이. 우리나라 화폐 찍어내면요. 저 베네수엘라 TV에 나왔어요. 1억이라는 그 화폐가 그 무게로 달아가지고 돈을 계산한대요. 그래서 거기도 달러를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가 다 나눠주다 보니까 재정은 파탄이고 미국 싫어하니까 거기 걔네들이 기름이 세계 매장량의 세계
굉장히 최고로 많이 매장돼 있는데 그 기름이 정제를 잘해야 된대요. 그 정제를. 근데 그 미국 기업을 다 내쫓아 버렸어. 그러니까 기름을 팔 수가 없지. 그러니까 또 경제 제재 받지. 그러니까 그 경제가 말도 못해요. 뭐 실업률이 뭐 몇십 프로가 되나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자유시장 경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라 망치는 거야. 선적일의 기준환율, 환전한 금액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적하는 날 기준환율, 재정환율, 위안화를 그 자기 기축통화를 하려다가 지금 부동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저 중국은 잘못하면 그 망해요. 그냥 소련 그때 망했잖아. 수입시에는 관세 등 제반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매입액으로 한다. 자, 이거 당연하죠. 관세는 세무서에다 내는 거. 이거 매입액으로 해요. 제가 해외에서 직구로 이런 걸 샀거든요. 이런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체온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체온 체크하는 거 샀는데 의료기라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램을 샀는데 뭐 관세를 내야 된다 그래.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다 그랬더니 관세를 안 냈어요. 근데 기업이 수입을 했다 그러면 관세를 내야 돼. 이건 매입가액에 포함시켜야 돼. 그러니까 선적일의 기준환율과 그 다음에 환전한 금액.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했으면 계약금 받아서 환전한 금액.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실기할 때 필요합니다. 선적일의 환율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불공제 매입세. 이건 별 두 개. 이거 불공제 매입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당연히 공제 안 해주겠죠. 야, 네가 물건 샀는데 이런 거 영수증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공제 안 해줘.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 자, 이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갖다 쓰기로 했어. 대표이사가 쓰려고 에어컨을 하나 샀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이 쓰는 거지 회사하고 관계없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대표이사 그 사람이 부가세 내야지 왜 회사가 부가세 내냐. 이거 공제 이거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 이건 특별 소비세야. 여러분들 저기 그 집에 인터넷 설치하러 올 때 한번 바깥에 한번 내다봐요. 저 전부 다 경차 타고 옵니다. 그 사람들.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큰 거 타고 오질 않고 경차를 타고 와요. 왜 경차 타고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그 경차나 화물차는요 부가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경차나 화물차, 구인 승인상 승합차는 업무에 꼭 필요하니까 화물차가 있어야 물건 실어 나를 거 아니야. 경차는 그리고 조그만 차니까 업무용으로 쓰려고 산 거니까 네 공제해 줄게. 그러나 1000cc 초과되는 거, 그러니까 뭐 아반떼, 소나타, 뭐 그랜저, 뭐 벤츠, 뭐 BMW 이런 거 샀다. 그러면 이런 거는 부가세 공제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접대비를 지출했다.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거 다 공제 안 해줍니다. 이 불공제, 이건 불공제라고 선택을 해야 돼요. 실기할 때. 토지 관련 매입세, 자본적 지출액. 여러분들 그저 토지는 원래 면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땅을 샀어. 여러분들 강원도에 땅을 사면 산이 많으니까 거기다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크레인이 와서 집질 이렇게 털을 이렇게 깎고 거기다가 하수도 매설하고 그 다음에 뭐 정화조 매설하고 그 다음에 뭐 집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하잖아. 포크레인이 오더라고. 그럼 포크레인이 오면 하루에 한 70만원 80만원 주거든 경우에 따라. 그러면 70만원 80만원에다가 10% 부가세를 더 얹어내야 돼. 그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거는 토지를 정지하기 위해서 낸 거니까. 토지 정지가 그 땅을 이렇게 고를 정자 평평하게 하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그 포크레인이 와서 들어간 그 돈은 이건 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거야. 토지가 원래 면세니까 그것도 면세예요. 그런데 토지를 임대를 하면 그 임대는 뭐 주차장으로 임대했다. 그거는 과세입니다. 자, 토지 정지비 등 공사비. 토지 정지비가 그 포크레인이 와서 정지하는 거예요. 공사비.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매입 시 철거비.
여러분들 그 저기 그 강원도에 여러분들 집 주위에 보면 공장들 좀 많이 있죠. 그 약간 시내 쪽에 그 공장 세우려면 거기에 원래 그 땅에 집이 좀 있었어. 옛날에 초가집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삼성그룹이라든가 무슨 뭐 대기업이라든가 무슨 중소기업이 거기다 창고를 지으려 그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 그 철거비 하면 또 역시 포크레인이 오잖아요. 그것도 불공제야. 공제 안 해줘요. 자,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제일 중요한데, 이 가산세는 세무 2급법입니다. 회계 1급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무하시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어. 2% 가산세 내야 돼. 그러니까 100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어. 아예 확정시공기간까지도 발행을 안 했어.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 들통이 났어. 들통 날 수밖에 없지. 그 물건 산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물건 사온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들통 안 나게 짜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100억짜리면 2억을 가산세를 내야 돼. 지연 발행, 확정 신고 시까지 예정 신고 시 때 발행하는데 확정 신고 시까지 발행했어. 늦게 발행한 거야. 늦게. 그러면 이건 1%야. 근데 부가세 공제는 해줘요. 지연 수치, 세금 개선서를 니네 늦게 받았지? 이것도 1% 내야 돼요. 그 다음 미전송, 우리가 1일부터 말일까지 하고 다음 달 10일 날 발급하고 10일까지 발급하고 11일 날 전송해야 돼. 그런데 이거 발급을 안 했으니까 신고도 불성실했겠죠? 신고도 안 했겠지? 이거 10% 가산세 내야 돼. 2억에 그 세금 낼 게 매출액에서 매입세액 빼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그건 납부할 세금 나오거든. 그 세금에 10%를 내야 돼.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가산세 내야 돼. 그런데 그래도 너무 부담이 가산세가 크니까 야 니네 3개월 이내로만 하면은 25%만 내라. 그러면 25만 원만 내고 75만 원 깎아줄게. 그렇게 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는 얄짤 없어요. 세금을 늦게 내잖아. 아우 나도 이거 가산세 많이 물었어요. 이건 나는 그 소득세 가산세였거든. 부가세 가산세는 우리는 면세 업종이었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냐면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하루에 10,000분의 2.2를 내야 돼요. 하루에 10,000분의 2.2. 그래서 이거 가산세가 그냥 미납세액에 10,000분의 2.2 붙으니까 이거는 그 할인해 주는 게 없어. 깎아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수출하고 그거를 그 제출 서류 제출 같은 거 안 하고 신고를 안 했어. 그럼 0.5%네요. 수출은 그래도 요거는 1%인데 요건 10%인데 요거는 그 요거 아까 이거 지연 발행처럼 요건 1%고 요건 2%인데 요거는 0.5%야. 근데 그것마저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거기에 75% 깎아주고 25%만 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요새 거의 안 내고 현금 매출 명세서는 제출해야 돼요. 현금 매출 명세서는 현금 업종 그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건 현금으로 파는 거 이거 명세서 제출 안 하면 가산세 내야 돼요. 요 세율은 지금 할 필요 없고 여기 항에 읽어만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을 배우셨고 매입시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계정 차변에 매출시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그냥 이걸로 합시다. 상권 매입시에 상품을 샀어 100만원. 그럼 여기 10% 부가세 같이 줘야 돼. 그럼 외상매입금 110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시에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이건 원재료 사오겠죠. 그럼 상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요거 10%니까 요거에 10% 받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210만원. 뭐 현찰 받으면 현금이고 뭐 현금 주면 현금이고 보통예금 주면 보통예금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 말일 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가 일기 예정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일기 확정이에요. 자 이때 이제 마감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들어가서 할 일이 마감하는 거야. 그럼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받았느냐 또 얼마나 발행했느냐
그 발행이나 그 받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안 해요.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요런 분계 같은 거는 세무사 사무소가 해줄 수 있는데, 마감 쳐가지고 세무사 사무소에다가 우리가 발행한 세금에서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세금에서 신용카드 영수증 그런 거, 현금 영수증 얼마다 이렇게 세무사 사무소에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분계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런데 이제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이 좋으면 세무 1급을 따면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20만원.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 대급금 10만원. 퉁치는 거야. 그럼 퉁치면 여기 얼마만 내면 돼? 10만원만 내면 되잖아. 그런데 전자신고를 할 경우는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다. 홈택스 전자신고. 여러분들 홈택스라고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 거 다 떠요. 거기에 여러분들 신용카드 쓴 거 뭐 이런 거 다 떠요. 병원비 같은 거 다 떠요. 약값 같은 거 다 뜨고. 그 이거 저기 전자신고 홈택스로 하면 만원을 세금을 깎아요. 그러면 이거 자비이익이야. 이거 세금 면제 받거든. 그럼 나머지 9만원만 내면 돼요. 미지급 세금. 그리고 이제 미지급 세금 이제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럼 이 미지급 세금이 없어지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이요, 1원 단위까지 나와. 1원 단위까지. 여러분들 그저 기름 넣으면은 뭐 이렇게 뭐 기름값 얼마, 부가세 얼마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1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10원 단위까지만 세금 냅니다. 1원 단위도 자비익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세금을 만약에 내가 돌려받을 게 많다. 그러면 여기에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이쪽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해줍니다. 이거 마감은 여러분들이 치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공, 구입 지급시는 해당 계정에 가산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부가세 10%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3천만 원의 10%면 330이야. 아니야, 300이야. 그러면 차량 방구에다 가산해버려. 왜? 공제를 못 받으니까. 학원도요, 컴퓨터나 뭐 모니터 사오면 부가세 다 내고 사옵니다. 그러면 그 비품에다가 다 가산해야 돼. 차를 샀는데 부가세까지 10% 내요. 왜냐면 이거 2000cc니까 사치품이니까 개별 소비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차량원 방구 3,300 가산해. 현금 3,300. 그런데 이제 저기 그 경차사잖아요. 그럼 부가세 냈던 거 다시 돌려받거든. 2000cc 승용차 차량 유지비 등 50만원과 부가세 10%. 그럼 50만원이 10%니까 55만원. 현금 55만원. 복식복이 의무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승용차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회사, 큰 회사 사장들이 그 회사용 차로 다 사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강남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몇 억짜리 차 끌고 다니고 그러다 사고 내고 막 그러죠. 자,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차란 1000cc 초과 모든 승용차 SUV 차량이고, 그러나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배달용 오토바이, 택시회사의 택시, 렌터카, 무인경비 차량 구입 유지 비용은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 과세로 입력을 합니다. 과세로. 그 다음에 과세표준 매출세액, 대송금, 금전의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공제하지 않아요. 이런 건 공제하지만 대송금은 세액에서 공제하고 이거는 그냥 장려금이라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이런 거는 공제하지 않고. 그 여기 그 과세 유형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고, 영세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면세는 계산서, 건별은 증빙이 없는 거, 직수출, 카드로 결제받고 매출했어. 카드로 면세품 팔면 카면, 면건은 면세품을 계산서 없이 그냥 개인한테 바른 거,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불공이거든. 이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개별 소비세,
승용차 구입 유지비, 접대비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 면세로 사용한 거. 전자세금에서 받은 것만 불공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을 했을 때 불공으로 처리하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수입할 때 세관장한테 부가세 냅니다. 여러분들 세관에서요 부가세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00cc 초과차는 불공, 카드로 매입 시, 카드로 결제하고 면세품 매입 시. 제가 저기 그 양재동 꽃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샀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어. 그랬더니 그냥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카드 면세야. 왜냐면 꽃은 면세거든, 화분은. 그 다음에 면건은 개인, 요거는 면세품을 계산서 없이 수치 없이 매입 시, 개인이 살 때 현금 영수증 받고 면세품 매입 시, 현금 영수증 받고 매입 구입 시. 자, 이거 실기할 때 다시 할게요. 공급 시기가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되어 받은 세금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산세가 들어가요. 6개월 이내 들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내까지 발급할 수 있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으로 간주하고. 이거는 간주 공급이거든요. 요거는 실기할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차량 구입 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 발급 전송 시 한 건당 200원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돼. 이건 내년도 12월까지. 요거는 설명한 거고, 요것도 설명한 거고, 요것도 설명한 거고, 요것도 있고, 간주임대료 됐고요. 자,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몇 문제만 풀어볼 테니까 여기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기 설명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시는 시청이나 군청은 영리 목적이 아니야. 거기는 관공서기 때문에. 그런데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시청, 군청도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가스자 내수용 과세거래대 원칙적으로 10%의 단일 세율. 근데 해당 과세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안 돼요. 신고해야 돼요. 이익이 났든 손해봤든 무조건 다 신고해야 돼.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거, 이런 거 다 바뀌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정정합니다. 그러고 세무서 가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줘요. 그러나 개인이 대표자 변경할 때는 폐업사유예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부부끼리 서로 넘겨도 이거는 새로 발급해야 돼요. 그때 세금은 내가 책임 안 집니다 라고 거기 표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금 다 물어야 돼요.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거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25일 이내에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해.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거는 그 고지서가 날라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정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사업자가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고지서 날라온 금액보다 고지서는 작년에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날라오거든. 절반 정도. 그러면 더 악화가 돼갖고 매출액이 거의 없어. 그러면 자기가 신고를 해서 세금을 조금만 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에게 징수할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은 고지서를 발급 안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000만원, 영세율 사회, 영세율도 과세 표준입니다. 신용카드상 매출액 110만원 부가세 포함. 요 110만원이면 이게 이렇게 나누기 1.1을 하면 돼요. 나누기 1.1. 그러면 이게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10만원이 부가세야. 여기 과세 표준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1000만원하고 여기 부가세 뺀 100만원. 그래서 110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 금액은 제품 매출액 2805만원. 이거 공급 대가입니다.
그럼 여기 나누기 1.1을 하면 여기에 나왔죠? 28050 나누기 1.1하면 255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액이 부가세입니다. 차액이 부가세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250이 매출세액이고 현금 영수증이요 원재료 매입 공제 받죠? 부가세 별도니까 여기서 300의 10%인 3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소형 화물차 구입 1500이니까 요거 150만원 공제해줘요. 그런데 신용카드엔 매출처 선물 구입 이거는 공제가 안됩니다. 왜냐면 선물 접대비로 주는 거는 공제 안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건 나누기 1.1하니까 요 2550 여기 10%인 255만원에서 여기 300의 10%인 30만원 빼고 요 1500의 10%인 150만원 빼면 75만원만 납부할 세금이에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폐를 당연히 원재료니까 공제받겠죠. 물건 만들려고 하는 거. 농산물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접대도 공제 안 됩니다. 세금에서 수취하지 않았어. 그럼 공제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1번 답이고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면세는 외우라 그랬죠? 시내버스 여객 운송 그 다음에 교육영역 그 다음에 미가공 식료품 이거는 국내 겁니다. 국내 거예요. 국내 외국 거라면 여기 외국에 수입한 요거는 식료품이니까 외국이든 국내든 외국이든 식료품은 외국도 다 해당돼요. 국내 외국도 다 해당됩니다. 근데 식료품이 아니고 비식료품 사료용으로 매입하면 요 외국에 수입한 거는 공제 안 돼요. 수집용 우편은 면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 벌라고 수집하는 거니까. 그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성명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안 써도 돼.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세금에서 발행할 때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라 그래서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가세 과세거래인 것은 사업을 폐업하는 때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 이거는 간주공급이죠. 자계사폐 부가세 내야 돼요. 담보목적은 부가세 안 냅니다. 증여세 조세를 물납하는 것도 안 냅니다. 창고증권의 양도 임치물을 수만하지 않는 창고증권 거기다가 보관하지 않은 거 양도한 거 이런 거는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토지는 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5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초과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자가 계산서 발행하고 의제 매입세 일정 비율 공제해줘요. 여러분들 음식업자들은 사실상 그 면세로 사와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배추, 무, 그 다음에 뭐 쌀 이런 거 다 면세로 사오거든. 그런데 그 밥을 팔고 부가세 10% 받아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한번 보세요.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몽땅 내야 돼. 그러니까 공제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만이야. 그러니까 니네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줄게. 그 의제 매입세액으로 의제를 하는 거야. 간주를 해서 공제를 해줘요.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안 돼. 공제가. 요거는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요거 항공법에 따른 이거는 영세입니다. 영세도 과세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돌려받죠. 수돗물 이런 거는 다 면세입니다.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해줘야 돼요. 이거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소매업, 폐업시 잔존제와 택시운전사, 노점상 이거는 발급을 안 하죠.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국간물 소존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세예요. 0% 10%.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 지출로 공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접대비는 부가세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부가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사업용 자산을 국세로 물납하는 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34번까지 요 마지막 페이지는 세무 2급 문제예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 답도 다 있고 설명도 있으니까 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